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그것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의 증거였다. 나는 희미하게 김이 서린 창가에 서서 어둠이 잠식해 들어오는 정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8인용으로도 넉넉할 커다란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갈비찜에서는 달큰한 간장 냄새가 났고 갓 지은 밥은 윤기가 흘렀으며 색색의 나물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접시에 담겨 있었다. 완벽한 저녁 식사였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만 빼면. 남편 강민준, 그는 오늘도 늦을 것이다. 미안해. 수연아, 오늘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1시간 전쯤 걸려온 그의 전화 속 목소리는 을에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어떤 기계적인 감성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알았어요. 식사 거르지 말고요. 라고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분노도 실망도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저 체념이었다. 감정의 파도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잦아들면 그 자리엔 이토록 고요한 늪만이 남는 것일까. 나는 식탁 의자를 빼고 홀로 앉았다. 텅 빈 맞은편 의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이 돌지 않았다. 갈비찜의 옹에는 이미 식어 가장자리의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는 중이었다. 마치 우리 관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축소판 같았다. 한때는 뜨겁게 끓어올랐으나 이제는 차갑게 식어 굳어버린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한 조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학 시절 비좁은 자취방에서 그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밤이었다. 나는 식탁 대신 무릎에 놓인 스케치북에 구두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고 그는 그런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수연이는 진짜 천재야. 나중에 꼭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게 해줄게. 수연의 구두를 전 세계 여자들이 싱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라면 국물보다 더 뜨거웠고 그의 눈빛은 내 미래보다 더 반짝였다. 나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다. 그땐 정말로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 믿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내 꿈의 날개를 접어 그의 주머니 속에 고이 넣었다. 그가 나의 세상이고 나의 미래라고 믿었으니까. 결혼 후 나는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김수연이 아닌 강민준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그의 옷을 다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휴식을 위해 집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삶.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는 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되었지만 나의 세상은 이 집이라는 사각형의 공간 안에 갇혀버렸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다시 나를 현실로 잡아 끌었다. 나는 결국 한술도 뜨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식을 비닐랩으로 덮어 냉장고에 넣는 내 모습이 처량했다. 내일 아침 민주는 이 음식을 데워 먹으며 어젯밤 나 혼자 느꼈을 공허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내 감정의 결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아스팔트 위에서 잘게 부서졌다. 단지 내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영.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단 구석, 젖은 덤불 아래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기 고양이였다. 녀석은 흠뻑 젖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어딘가에 긁혔는지 피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 작은 눈망울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공포와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순간 나는 망설였다. 민주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털 날리는 것도, 집이 더러워지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집에 저 작은 흠집 같은 존재를 들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의 모습에서 어쩐지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어가는 저녁을 마주하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리 둘 다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들이었다. 이리 와 나가.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에 찬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안아 올렸다. 품 안에 전해지는 작고 차가운 떨림. 나는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녀석을 감쌌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아. 이 비가 그치고 네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이라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고 상처를 소독했다. 녀석은 이제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따뜻한 우유를 작은 접시에 담아주자 허겁지겁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푹신한 수건을 깐 상자를 거실 한쪽 구석에 놓아 녀석의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는 상자 안에 들어가 몸을 둥글게 말고는 이내 잠이 들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이 집의 지독한 정적을 처음으로 깨뜨렸다. 작은 생명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텅 비었던 공간에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반란이었다. 늦은 밤 나는 잠든 고양이를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다. 민준의 서재는 그의 성공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전문 서적들과 각종 상패들. 나는 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책장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상제 시선이 닿았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상자. 나의 과거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는 홀린 듯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나의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의 20살,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이었던 손가락 끝으로 스케치북의 표면을 쓸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 아래 뜨거웠던 열정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흑백의 종이 위에서 수백 개의 구두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때로는 발레리나의 토슈즈처럼 우아하게, 때로는 전사의 갑옷처럼 견고하게, 때로는 연인의 속삭임처럼 관능적으로. 각각의 디자인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감정이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내 손가락이 멈췄다. 민준이 특히 좋아했던 디자인이었다. 아프로디테의 눈물이라고 이름 붙였던 스틸레토 힐, 진주 장식이 발목을 감싸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구두였다. 그는 이 그림을 보며 말했었다. 이 구두 꼭 네가 직접 만들어줘. 내가 처음으로 사줄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수많은 넥타이와 셔츠를 선물했지만 그는 내게 단 한 켤레의 구두도 선물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내가 이런 구두를 디자인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저 값비싼 운동화나 편한 단화를 신는
개성 없는 아내일 뿐이니까 한참 동안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종이 위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렸다. 남은 것은 차가운 재뿐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상자 깊숙한 곳에 넣었다. 내 손으로 나의 과거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매장하는 의식이었다. 서재를 나오는데 거실 구석에서 잠든 고양이가 작게 야옹하고 잠꼬대를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녀석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생명은 내일이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세상은 언제까지 이 사각형의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비는 그치겠지만 내 마음의 장마는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심하게 시간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잔인한 선물. 그 첫 번째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의 풍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는 그쳐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세상의 먼지를 모두 씻어낸 듯. 창밖의 풍경은 유난히 쨍하고 선명했다. 나는 어젯밤 내가 나비라고 이름 붙여준 아기 고양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고 있었다. 작은 혀로 찹찹 소리를 내며 우유를 핥는 모습은 어제의 잿빛 같던 내 마음에 작은 색채를 더해주었다. 어쩌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소한 균열은 시간이 메워줄 것이고 나는 다시 강민준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평화로운 착각을 깨뜨린 것은 현관의 초인종 소리였다. 택배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주문한 것이 없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배송기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는 고급스러운 암적색 포장지로 빈틈없이 포장되어 있었고 우아한 금색 리본이 매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받는 사람 칸에 단정한 필체로 김수연님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누가 보낸 건가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고객님, VVIP 예약 배송으로 접수된 물건이라.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나는 묵직한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혹시 민준 씨가 보낸 걸까? 어젯밤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사과의 선물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는 가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로 나의 서운함을 무마시키곤 했다. 나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었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검은색의 견고한 상자였다. 유명 명품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그러나 그 어떤 로고도 찍혀있지 않은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강렬하고도 매혹적인 가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켤레의 하이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두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녹여낸 듯한 스웨이드 가죽. 12cm는 좋게 될 아찔한 높이의 붉은색 스틸레토 굽. 구두의 밑창은 전부 선명한 핏빛이었다. 크리스찬 루부탱. 내가 한때 동경하고 연구했던, 그러나 지금의 내 신발장에는 단 한 켤레도 없는 관능과 욕망의 상징. 그 구두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공격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의 세상에 속한 물건이 아니었다. 민준 씨의 취향이 아닌데 그는 내가 단정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고수하길 원했다. 이런 도발적인 구두를 그가 선물했을 리가 없다. 그럼 대체 누가... 나는 구두를 들어 올리기 위해 상자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구두 아래에 무언가 깔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세상이 순간 멈추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도,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나의 숨소리마저도 사라졌다. 오직 내 눈앞에 작은 사각형만이 존재했다. 잘 빠진 인화지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사진 한 장. 나의 침실, 내가 매일 아침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던 바로 그 침대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의 남편, 강민준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의 평온한 얼굴. 그 옆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한 여자가 몸을 기댄 채 누워 있었다. 여자는 잠든 민준의 어깨에 한 손을 올린 채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경멸이 뒤섞인 나를 향한 완벽한 조롱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았다. 재계 잡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떠오르는 신진 패션 기업의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유라. 손이 떨려왔다. 사진을 든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렸다. 사진 옆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더 놓여 있었다.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구두, 당신보다는 그의 세상에 더 잘 어울릴 거예요. 배짱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남편을 되찾아 보시죠. YRR. 아, 신음과 함께 상자가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밑창의 하이힐 한 짝이 굴러나와 대리석 바닥에 상처를 낼 듯 위태롭게 섰고, 문제의 사진은 바닥에 뒤집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속이 메스꺼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식탁 다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배신감, 그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나의 영역, 나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던 가정을 침범하고 그 증거를 보란 듯이 내 눈앞에 던져놓은 잔인한 침략 행위였다. 그때 발치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나비였다. 녀석은 내 다리에 작은 몸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주저앉아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잠시나마 나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분노, 슬픔, 우니제니에, 절망, 수십 개의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다. 한유라의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다시 마주했다. 어디 한번 남편을 되찾아 보시죠. 그 문장이 내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이것은 게임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아주 잔인하고 불공평한 게임.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여전히 사진을 꽉 쥔 채였다. 수현아, 나왔어. 그는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은 듯 밝은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러다 바닥에 나뒹구는 명품 구두 상자와 엉망이 된 내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다. 그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나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당혹감과 공포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아이,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얼굴에 가면을 썼다. 어디서 이런 걸 주었어? 요즘 이상한 합성 사진도 많다던데. 합성이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이 침대 시트, 내가 지난주에 새로 바꾼 거예요. 당신이 잠들었을 때 왼쪽으로 돌아눕는 버릇까지 합성은 못했을 텐데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화제를 돌리려 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건 명백한 음해야.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야.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어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YR, 한유라, 이 여자, 맞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말했다. 그래, 만난 적 있어.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네. 당신도 알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 예민한 반응, 어쩔 수 없는 일. 그의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사진보다, 그의 거짓말보다, 그의 이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상황이 귀찮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며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나는 그저 시체 옆에서 온기를 구걸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나를 천재라고 불러주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세상과 꿈을 모두 삼켜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나를 귀찮아하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하이힐을 주워들었다.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내 손바닥에 선명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이 구두가 정말로 당신 세상에 더 잘 어울릴지도. 그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유라의 조롱 섞인 도전장이 내 머릿속을 다시 맴돌았다. 어디 한번 남편을 되찾아 보시죠. 그래, 게임은 시작됐어. 하지만 난 당신의 남편 따위엔 관심 없어. 한유라, 내가 되찾을 것은 그깟 남자가 아니야. 내가 되찾을 것은 바로 나 자신이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세상. 내가 직접 부서뜨려 줄게. 나는 하이힐을 든 채 그를 스쳐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상자 맨 밑바닥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했던가. 나의 희망은 복수였다. 차갑고 완전하며 아름다운 복수. 이제 막 그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전의 공기가 고요한 호수 같았다면 이제는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 민주는 내 눈치를 살폈다. 그는 어설픈 사과를 몇 번 건넸고 퇴근 시간을 지키려 애썼으며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텅 빈 제스처에 불과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 한번 드러난 그의 민낯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사과를 받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집안을 떠다녔다.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내 마음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낮 시간, 나는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더 이상 그의 책상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검색창에 입력된 이름은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브랜드라 했느. 여왕이라는 뜻의 거만한 이름이었다. 나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인터뷰 기사, 그녀가 디자인한 구두들, 그녀의 SNS 계정, 화면 속의 한유라는 자신감과 성공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하고 대담했으며 철저히 상류층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완벽함 속에서 균열을 보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트렌드를 좇을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했다.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영혼을 울리는 무언가가 없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마케터였지만 진정한 창조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에서 라 헨느르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의 쇼를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녀의 왕국이라면 나는 그 왕국의 성벽을 무너뜨릴 트로이어의 목마가 되어야 했다. 나는 한유라의 사진과 그녀가 보낸 붉은 하이힐을 다시 그 검은 상자에 담았다. 증오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목표를 매일 상기시켜줄 연료로 삼기 위함이었다. 상자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은 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박진우였다. 나야, 김수연.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수연, 정말 수연이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어색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았다.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진우야,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너의 작업실에 한번 가봐도 될까? 그의 작업실은 성수동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과 고무, 본드가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는 나를 순식간에 20살의 열정 넘치던 시절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온갖 기계와 가죽 원단, 반쯤 만들어진 구두들로 어수선했지만 그 속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나의 집, 그 박제된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꼴이 말이 아니지. 요즘 좀 힘드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 걸린 디자인들은 분명 재능이 있었지만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을 한 방이 부족해 보였다. 이것 봐줄래? 그가 마지막 희망인 양구두 한 짝을 내밀었다. 발목을 감싸는 스트랩이 독특한 샌들 힐이었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구두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불균형감을 느꼈다. 나는 구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굽과 바닥의 연결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진우야, 이 구두 라스트랑 샹크 설계에 문제가 있어. 뭐, 이 힐 높이의 이 정도 아치 각도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걸을 때 발가락에 모든 하중이 실릴 거야. 그리고 굽을 지탱하는 샹크가 너무 약해. 몇 번 신으면 분명히 굽이 뒤틀리거나 부러질걸. 내 입에서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자신도 놀랐다. 10년간 잠자고 있던 나의 언어였다.
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구두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몇 달간 매달렸던 문제의 핵심을 내가 단 1분 만에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나는 그의 책상에 놓인 빈 종이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연필을 쥐었다. 어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필은 내 손에 착 달라붙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선들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되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그렸다. 아치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무게중심을 발의 중앙으로 옮겼다. 굽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유려하게 다듬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는 동시에 샹크와 일체화된 새로운 구조를 구안해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재창조였다. 15분쯤 지났을까. 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종이 위에는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한 마리의 새가 날갯짓하는 듯한 형태의 구두가 그려져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스케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세상에, 수연아, 너는 그대로구나. 아니, 훨씬 더 대단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경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케치를 소중하게 들고는 거의 절규하듯 말했다. 수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대로는 나 정말 망해. 네가 필요해. 너의 이 재능이 묻히는 건 세상에 대한 죄악이야. 그는 내게 매달렸다. 과거의 나라면 분명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뭐든지 말해. 뭐든지 할게. 우리는 그냥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차가운 불꽃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할 거야. 나는 그에게 한유라와 헨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 패션위크에 대한 나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처음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이내 그의 눈에도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은 것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 이름은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 나의 상황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이름은 없었다. 좋아. 아테나 그걸로 하지.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그때 진우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가죽 공급처 사장님이 그러는데 라헨느 쪽 사람들이 요즘 성수동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 거야. 실력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령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고. 아마 싹수가 보이면 짓밟아 버리려는 거겠지. 그 여자 한유라가 원래 그런 쪽으로 악독하기로 유명하거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벌써 시작된 건가? 한유라는 아직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걱정 마. 유령은 잡을 수 없는 법이니까. 그날 이후 진우의 작업실은 나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을 위해 차려주던 아침 식사 대신 작업실에 먼지 쌓인 테이블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대신 가죽 조각들이 뒹구는 거친 시멘트 바닥을 밟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와 진우는 아테나의 첫 컬렉션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나는 디자인을 하고 그는 나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었다. 우리의 손은 가죽과 본드로 더러워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복수의 여신으로.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신전은 한 달 뒤에 서울 패션위크가 될 것이었다. 한유라, 당신의 화려한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게 될 것이다.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백스테이지는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스태프들의 다급한 발소리, 드라이기 소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고함, 강렬한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모델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질식할 듯 채우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나와 진우, 그리고 아테나는 지금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수연아, 반응이 심상치 않아. 다들 우리 브랜드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유령 브랜드냐면서. 진우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철저히 베일에 감췄다. 디자이너의 신원은 물론 컬렉션의 콘셉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그 신비주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아테나는 이번 패션위크의 가장 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었다. 잘 된 일이야. 기대가 클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충격도 큰 법이니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건 도박의 결과가 몇 시간 뒤면 결정된다. 나는 무대와 객석을 연결하는 작은 틈으로 밖을 훔쳐보았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패션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발견했다. 가장 앞줄, 가장 중앙의 자리.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곳에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는 마치 나에게 보냈던 그 하이힐의 색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옆자리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 나의 남편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은 어색한 듯 보였지만 그 화려한 세계에 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곳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었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다고. 그들이 비웃었을 바로 그 세계. 한유라는 나를 이 전쟁터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전시장에 끌고 와 내 눈앞에서 조롱하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척추를 얼려버리는 듯했다. 그래, 한유라, 잘 봐둬. 네가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 쇼의 순서는 라헨느의 바로 다음이었다. 라헨느의 쇼가 시작되자 백스테이지의 모든 모니터에 그녀의 컬렉션이 비쳤다. 예상대로 화려하고 상업적인 디자인들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새로움은 없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쇼가 끝나자 요란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은 이번 시즌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진 브랜드 아테나의 데뷔 컬렉션입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백스테이지에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었다. 모델들은 마지막으로 의상과 메이크업을 점검하며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모델들 사이를 오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 감독님, 큰일 났어요. 한 스태프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메인 모델인 지민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래도 식중독 같아요. 뭐라고? 백스테이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 쇼의 피날레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모델, 박지민. 그녀는 우리 컬렉션의 핵심인 발키리의 비상을 신고 런웨이를 걸을 유일한 모델이었다.
이무실로 옮겼는데 도저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대체 모델은 당장 다른 모델 찾아봐. 진우가 소리쳤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쇼는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갑작스럽게 피날레를 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이것은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한유라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절망이 덮쳐왔다. 슈즈 담당 스태프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문제의 발키리의 비상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감독님, 이걸 신을 수 있는 모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민 씨에게 맞춰서 특수 제작된 거라. 다른 모델들은 균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넘어질 것 같다면서 신기를 거부합니다. 발키리의 비상. 그것은 나의 모든 기술과 예술혼을 집약한 작품이었다. 새의 날개뼈에서 영감을 얻은 가늘고 유기적인 형태의 힐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었다. 아름다운 만큼 그것을 신고 걷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완벽한 균형 감각과 발목의 힘, 그리고 구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나는 박지민의 걸음걸이와 신체적 특징을 몇 주간 분석하여 오직 그녀만을 위한 구두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 구두는 아무도 신을 수 없는 저주받은 걸작이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수연아, 끝났어. 우린 망했어. 진우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밖에서는 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이었을까? 한유라가 원했던 그림이.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대가 시작도 전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내가 잿더미 속에서 기어 나와봤자 결국 다시 잿더미로 돌아갈 뿐이라고 비웃는 것. 나는 내 손에 들린 발키리의 비상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과 가죽의 감촉. 이것은 단순한 구두가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의 내 피와 땀, 눈물이었다. 나의 분노이자 희망이었고 나의 부활을 증명할 날개였다. 이대로 꺾일 수는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주변의 소란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내 발에 신겨있던 단화를 벗었다. 그리고 발키리의 비상을 향해 발을 뻗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발에 그 불가능한 구두를 신었다. 내 발에 맞춰 만든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찔한 높이 때문에 시야가 달라졌다.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듯한 기분.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불안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발은 바닥에 완벽하게 밀착되었다. 이 구두의 모든 구조와 무게중심을 설계한 것은 바로 나였다. 이 구두를 이해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진우와 스태프들을 향해 내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악 다시 시작해. 조명은 나한테 맞춰. 하지만 감독님, 의상도 필요 없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갈 거야. 나는 평범한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내 발 위에서는 발키리가 빛나고 있었다. 무대 감독이 어쩔 줄 몰라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내 눈 속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읽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는 무대 감독을 향해 외쳤다. 들었지? 당장 음악 다시 큐 주고. 쇼 시작해. 메인 조명은 우리 감독님께 아테나 레온웨이로 올라갑니다. 쇼의 시작을 알리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빛이 쏟아지는 무대를 향해, 나의 전쟁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내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이 고막을 때렸다. 런웨이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눈부신 빛이 내 온몸을 관통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수백 개의 눈동자,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구야 모델이 아닌데 스태프 실수인가 저게 무슨 옷차림이야. 아테나라는 브랜드 시작부터 사고 치는군. 비웃음과 의욕이 섞인 속삭임들이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가. 이 모든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었다. 이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내 시선이 런웨이 끝에 앉아있는 한유라와 마주쳤다. 그녀의 입계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꼴 좀 보라지 하는 조롱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 도망치거나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다. 아니,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이것이 네가 원했던 무대라면 기꺼이 너의 주인공이 되어주지.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내 발끝에 집중했다. 발키리의 비상. 나는 이 구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무게중심의 이동, 아치의 각도, 바닥에 닿을 때의 미세한 충격까지 나는 이 구두와 하나가 되어야 했다.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프로 모델들의 요란한 워킹과는 달랐다. 나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또각, 또각. 하이힐이 런웨이를 내리찍는 소리는 마치 장엄한 서곡의 타악기 소리처럼 소란스럽던 장내를 서서히 잠재웠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체 모를 여자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 그리고 그 발끝에서 빛나고 있는 경이로운 구두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나의 걸음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나의 이야기를 담았다. 첫 번째 걸음은 꿈 많던 소녀 김수연의 것이었다. 두 번째 걸음은 사랑을 위해 날개를 접었던 여자의 것이었다. 세 번째 걸음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어가던 아내의 것이었다. 네 번째 걸음은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눈을 뜬 복수의 여신의 것이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들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청바지와 검은 터틀넥, 나의 소박한 옷차림은 오히려 내 발끝에 발키리의 비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조명이 구두의 날개 장식에 부딪혀 수천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바닥이 아닌 빛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런웨이의 끝, 티자,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나와 한유라, 그리고 강민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로 좁혀졌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신이 내던진 모욕의 무기가 이렇게 눈부신 창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강민준, 나의 남편, 그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그가 알던 아내, 김수현으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강력하며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존재를 경외의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던져 버린 보석의 진짜 가치를 그는 바로 이 순간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앞에 멈춰 섰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그 둘을, 특히 한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도 완전한 승리자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마이크 스탠드로 다가가 마이크를 뽑아들었다.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구두를 그저 장신구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맑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구두는 우리가 세상을 딛고 서는 기반이라고. 구두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아테나의 첫 번째 컬렉션은 날아오르기로 결심한 모든 여성을 위한 헌사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들을 위한 날개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1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2사람, 3사람, 마침내 장내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사방에서 터졌다. 패션 평론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메모를 하기 바빴고 바이어들은 이미 전화를 걸어 주문을 문의하고 있었다. 그 폭풍 같은 환호 속에서 나는 한유라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녀의 세상이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른 모델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런웨이를 걸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마네킹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테나의 여전사들이었다. 쇼의 피날레. 나는 모든 모델들의 중앙에 섰다. 쏟아지는 조명과 환호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고독의 시간, 배신의 아픔,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지난 한 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겼다.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백스테이지 입구에서 진우가 나를 보며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입 모양으로 외쳤다. 해냈어. 네가 해냈어. 수연아. 나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그림자도 아닌 디자이너 김수연으로 아테나는 그날 밤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쇼가 끝난 후 아테나의 백스테이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기운이 감돌던 공간은 이제 기자들과 바이어들, 그리고 정체 모를 나의 천재성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내 앞에 들이밀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그 모든 소음과 빛의 홍수 속에서 진우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패션위크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했던 소식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단독 유명 패션 디렉터 H씨. 경쟁 브랜드 모델에게 고의적 식중독 유발 혐의, 후속 라헨느. 한유라 비열한 방해, 공작 드러나. 업계에서 영구 퇴출 위기. 기사는 한유라의 전직 비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폭로했다고 전했다. 그녀가 모델 박지민의 음식에 약을 타라고 지시했던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런웨이 위에서의 나의 극적인 등장은 그녀의 추악한 계획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라헨들의 모기업은 즉각 이사회를 열어 그녀를 해고 조치했다. 한때 패션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뜬 그녀의 몰락에 대한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통쾌함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나는 그저 방가쇠를 당겼을 뿐. 그녀의 스캔들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동안 내게는 더 중요하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프랑스의 한 유명 투자 그룹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들은 럭셔리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곳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진우와 함께 그들의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높고 거대한 빌딩이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마리안 피레스라는 이름의 우아한 프랑스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테나의 아시아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마데모아젤 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당신의 쇼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벽한 서사시였죠. 우리는 당신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그 안에 담긴 강인한 이야기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아테나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제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아테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파트너십, 전 세계적인 유통망과 마케팅은 물론 파리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지막 제안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테나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매년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출연하여 당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여성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물론 당신이고요. 모든 결정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나의 작은 전쟁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변모하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가까스로 참아내고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며칠 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과거가 나를 찾아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진우의 낡은 작업실. 이제는 나의 임시 사무실이 된 그곳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며칠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원단의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패션위크 이후 그와 한유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그의 회사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내게 매달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나를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던 완벽한 아내와 자신이 걷어차버린 성공의 기회를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내가 이미 서명을 마친 이혼 서류였다. 일어나세요, 강민준 씨.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의 성공을 묵묵히 내주하고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아내라는 이미지였지. 당신에게 순종하던 그 여자. 김수연은 그날 죽었어요. 당신이 보낸 그 선물 상자가 도착한 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류 위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그의 손이 지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한 달 뒤 우리는 프랑스 투자그룹이 마련해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눈부시게 하얀 공간이었다. 나와 진우는 아직 텅 빈 사무실의 옥상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수연아, 진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래 있었어야 할 곳, 세상에 가장 높은 곳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진우야. 나는 돌아온 게 아니야. 앞으로 나간 거지. 도시의 바람이 나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잔해는 모두 정리되었다. 이제 나의 앞에는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눈부신 새벽만이 펼쳐져 있었다. 강산이 2번은 변하지 않았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세상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를 세어보는 대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갔다. 아테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구두를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하나의 신념이자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팔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자존과 용기였다. 나는 더 이상 그 차갑고 텅 비었던 저택에 살지 않는다. 서울 외곽,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 그 집에는 한때 나를 옥죄었던 완벽함 대신 나의 취향이 담긴 책들과 직접 고른 그림,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장소에 서 있었다. 여성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아테나의 지피,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내 앞에는 아테나의 집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아테나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복합 문화 공간이자 가정 폭력이나 배신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머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안식처였다. 최첨단 디자인 설비를 갖춘 공방과 쇼룸,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까지. 이곳은 나의 꿈이자 과거의 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다. 나는 현판을 가리고 있던 붉은 리본을 잘랐다. 가위가 리본을 가르는 서걱하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박수 소리 너머로 이제는 아테나의 든든한 대표가 된 진우가 나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2년 전 그날의 사건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곳에서 워킹 강사로 활동하게 된 모델 박지민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 아테나의 집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푹신한 1인용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러자 익숙하다는 듯 무릎 위로 따뜻하고 묵직한 존재가 뛰어올랐다. 2년 전 비 내리던 밤에 내가 거두었던 작은 고양이 나비였다. 녀석은 이제 제법 덩치가 커진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위풍당당한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나비는 내 품에 자리를 잡고는 이내 만족스러운 가르랑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작은 반란이자 내 삶의 온기를 되찾아준 작은 생명체. 나는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아이 몇몇이 들어왔다. 이곳에 머무는 엄마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었다. 수연 이모 책 읽어주세요. 한 아이가 내게 동화책 한 권을 내밀었다. 스스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용과 친구가 되어 왕국을 구하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아이들을 내 주위로 불러 모았다. 나비는 아이들의 부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무릎 위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나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도서관에 따뜻한 공기를 채웠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나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위로 동그란 봄의 달이 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복수를 위한 무기를 설계하던 손, 차가운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잠든 고양이의 부드러운 등을 쓰다듬고 아이들의 머리를 매만져주고 있었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대신 한 사람의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주라는 내가 남아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행복은 더 이상 화려한 런웨이나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무릎의 온기와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과 창밖의 평화로운 달빛 속에 있었다. 봄이었다. 이름 붙일 수 없이 충만한 나의 두 번째 봄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